저는 5살 때 입양되었습니다. 입양한 어머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셨고 새롭게 재혼한 남편을 졸라 고아원에서 아이 하나를 데려다 키우자고 하셨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도 예뻐서 부잣집에 보내려고 따로 관리된 아이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뇌물을 조금 써서 저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양된 집에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결혼한 오빠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재혼이셨고 엄마에게는 배다른 남편의 자식과 며느리였지요. 엄마는 수다스럽고 욕도 잘하시고 머리도 비상하셨어요. 외모도 출중하셨고 말재간도 뛰어나셔서 장사도 잘하셨습니다. 서울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몇 보따리씩 띄어와서 동네 시장에서 파셨습니다. 입담이 워낙 좋으셔서 물건도 잘 파셨습니다. 입만 열면 사람을 홀려버리는 재주가 있으셨어요. 그렇게 장사도 잘하시고 사람도 잘 다루시다 보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으셨습니다. 당신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난 믿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그런 남편과 성질 고약한 아들도 손바닥 안에서 다루셨습니다. 하지만 유독 며느리에게는 너무도 가혹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순하디순한 분이었습니다. 고분고분하고 말 한마디 바르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며느리를 꼭 집어 괴롭히셨습니다. 엄마는 집안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한 가지 한 것은 밥은 엄마가 하셨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밥솥을 열어보니 밥이 없었답니다. 분명 어머니는 매일 밥은 꼭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일부러 안 하신 거였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밥을 하려 하면 내가 밥 안 했다고 내가 하면 내가 뭐가 되냐? 시어머니, 코앞에서 며느리가 밥을 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큰 소리를 내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숟가락을 던지고 밥솥을 발로 차신 적도 있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해도 말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늘 그 한마디뿐이었죠. 그런 며느리의 뒷담화를 어머니는 동네방네하고 다니셨습니다. 지가 밖에 나가서 돈 좀 번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어. 내가 없었으면 벌써 쫓겨났지. 며느리가 빨래를 개면 그걸 그렇게 개냐? 청소를 하면 먼지가 왜 여기 있냐? 장 봐오면 돈을 이따위로 쓰냐? 칭찬은 없었고 허물만 골라서 들추셨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며 옆집 아주머니와 잡담을 나누면서도 항상 며느리 흉을 보셨습니다. 그 말들이 돌고 돌아 나중엔 동네에서 며느리를 안쓰럽게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순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집은 모든 것이 엄마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저는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혼날까봐, 무슨 잘못이라도 할까봐 늘 눈치만 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예뻐하셨어요. 우리 애는 말도 잘 듣고 순해서 좋다. 그런데 그 순하다는 말은요, 사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은 늘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용할 것 말썽, 부리지 말 것, 어른 말 잘 들을 것, 기대지 말 것. 그래서 저는 감정을 들키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울고 싶어도 꾹 참았습니다. 속이 상해도 얼굴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존재감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오빠, 그리고 새언니가 앉아 있으면 저는 항상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괜히 혼날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에게 어른들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무서움을 넘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 모든 감정의 방향은 언제든 저를 향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잘 자라기만 하면 돼. 그 말이 왜 그리 눈물나게 고맙던지 그날 밤 저는 혼자 이불을 덮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무서웠습니다. 아니, 어른들이 모두 무서웠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눈빛 하나 잘못 읽으면 세상이 금방 뒤집힐 것 같은 공포 속에 살았으니까요. 몇 년 후 새언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보다 몇 살 어린 그 조카는 남자아이였는데 저와 친구처럼 자라났습니다. 그 아이와 뛰어놀 때만큼은 저도 평범한 어린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웃으며 소리 지를 수 있었고 뛰어도 혼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만 들어오면 다시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모두가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그저 좋은 아이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조용한 그림자 같은 아이였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저에게 유난히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들썩하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누군가는 교복을 입은 자기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시절에 저는 늘 그 무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그랬어요. 모두가 선생님께 예 하고 대답할 때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교실은 늘 소란스러웠고 저는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솔직히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시험은 늘 평균 언저리였고 그조차도 누군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잘했을 텐데라고 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무서운 분이 두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정말 조금만 잘못해도 몽둥이를 들고 아이들 종아리를 내리치셨습니다. 교탁 옆에 놓인 그 몽둥이는 아이들의 숨소리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의 상징이었죠.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틀린 아이를 몽둥이를 들고 너는 뇌가 없냐? 이걸 틀리면 사람이냐? 소리를 지르고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그 몽둥이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늘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칠판 앞으로 나가라는 말이 나올까봐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듯 바랐습니다. 제발 나만 아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선생님, 그분은 감정 기복이 심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잘해주시다가도 그 다음 날엔 또 이유도 없이 화를 내셨습니다. 갑자기 교탁을 쾅 치면서 소리를 지르시면 교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런 감정 변화에 민감한 아이였어요. 선생님의 목소리 높낮이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날 수업 내내 숨을 죽이며 버텼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의 화풀이 대상이 내가 될까봐, 혹시라도 잘못된 시선 한 번으로 혼날까봐.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웃으며 놀았지만 저는 조용히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는지 가끔 친구가 와서 묻기도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기분 안 좋아? 하지만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 말이 익숙해질수록 제 속마음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참 힘들었어요. 마치 이 세상에 저 혼자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니까요. 누군가는 학창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하루하루가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몰랐고 미래에 뭘 하고 싶은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혼나지 않고 지나가는 것, 내일도 무사히 버티는 것, 그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가끔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긴 몇몇 선생님도 계셨지만 그분들조차도
제 안의 공허함을 채워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너는 참 순하고 조용한 아이구나.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너무 익숙해질수록 저는 마치 존재감이 없는 아이로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세상 어딘가에도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생각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남들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그저 하루를 견디는 데에만 집중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 시절을 추억으로 떠올릴지 모르지만 저에게 학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간 속에서도 단 하나의 바람이 있었다면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내가 잘못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여린 사람일 뿐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바람 하나로 버티며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저는 곧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대학이란 걸 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그땐 잘 안 들었어요. 학교에 다니던 내내 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전부였거든요. 너무 예쁘단 얘기를 듣고 자라왔지만 그게 참 이상하게도 늘 부담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눈에 띄지 않게 입고 행동하고 그게 저한텐 안전한 방식이었던 거죠. 엄마는 그런 제 성격을 답답해 하셨어요. 예쁜 게 무기야. 넌 왜 그걸 몰라? 조금만 머리 쓰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혼자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내 방, 내 공간, 내 생활 그게 그땐 너무 간절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 가까운 동네 주택에 방 하나를 얻어주셨어요. 작은 마당 딸린 오래된 단층 주택 부엌 딸린 방 하나짜리 혼자 살기엔 딱 좋았어요. 회사를 다니니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고 처음으로 내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게 참 뿌듯했죠. 하지만 낯선 도시에서의 자취는 생각보다 훨씬 외로웠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불 꺼진 방, 차가운 바닥, 라면 하나 끓여 먹을 기운도 없이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잠들었어요. 제가 살던 집은 조금 독특한 구조의 주택이었어요. 방이 5개, 부엌이 2개, 그중 방 3개와 부엌 하나는 집주인이 쓰고 나머지 방 2개는 월세로 내놓아서 각각의 세입자가 부엌 하나를 공동으로 쓰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중 하나를 쓰는 세입자였어요. 엄마가 어렵게 구해주신 방이었는데 작지만 따뜻하고 부엌이 따로 있어서 편했죠. 그런데 어느 날 겨울 끝자락에 방바닥이 축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기름 보일러 구들장 쪽에 누수가 생긴 거였어요. 그날 오후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주인 아주머니가 기름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 방바닥 구들장을 싹 드러내야 한다고 했고 일주일 정도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공사 인부는 3명이었는데 2사람은 연륜이 느껴지는 아저씨였고 한 사람은 젊고 키 큰 남자였어요. 검은색 작업복 바지에 땀으로 젖은 머리 크게 말하지도 않고 일하는 내내 조용히 움직이는 남자 딱히 말은 없는데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처음엔 불편했어요. 공사 때문에 방에 먼지가 날리고 밥도 제대로 못 해 먹고 아침이면 작업 시작, 저녁이면 망치 소리 끝에 겨우 조용해지는 하루. 근데 이상했죠. 그 남자가 저를 보면 가끔 살짝 웃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신발을 정리해 준다거나 공사 중 나뒹구는 전선을 정리해 놓기도 하고요. 셋째 날이었나 봐요. 제가 마트에서 두유 한 박스를 사서 혼자 들고 오는데 힘겨워하니까 그 남자가 문 앞에서 툭 손을 내밀더니 말했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손목 안 좋아 보이시네요. 당황했지만 순간 그 말투가 이상하게 좀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넷째 날에는 부엌 앞에서 마주쳤어요. 제가 김치볶음밥을 하고 있었는데 기술자분들이 냄새가 맛있다며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그 남자는 말없이 웃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반 접시 덜어다 줬어요.
그냥 좀 남아서요. 드실래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감사해요. 사실 김치볶음밥 진짜 좋아해요. 다섯째 날엔 공사가 조금 늦게 끝났어요. 그날 밤, 밖에서 누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저 잠깐 나와 보실래요? 창문을 열어보니 그 남자가 쭈뼛거리며 서 있었죠. 손에는 따뜻한 붕어빵 2개. 이거 저녁도 못 드셨을 것 같아서요. 오늘 고생하셨잖아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공사보다도 출근 전에 그 사람 보려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는 저를 보며 내가 왜 이러나 싶기도 했고요. 공사 마지막 날 다 정리된 방에 들어가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 남자가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했죠. 이제 끝났네요. 근데 혹시 나중에라도 제가 또 와도 되나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죠. 공사가 끝나고 며칠 동안은 참 조용했어요. 이상할 만큼 허전하더라고요. 그냥 공사하던 인부였을 뿐인데 그 남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말수가 적으면서도 묻어냈던 모습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던 얼굴.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느 저녁 방 안에 있는데 창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톡톡톡톡. 처음엔 그냥 바람인가 했죠. 그런데 분명히 창문에 돌 맞는 소리예요. 커튼을 살짝 걷고 내다봤더니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며 낯익은 미소로. 안 주무셨죠? 근처에서 일하다가 그냥 잠깐요. 그날 그는 붕어빵 2개를 또 들고 있었어요. 추운 날이었거든요. 춥죠? 여기 이거 드세요. 그냥 가라고 하기엔 붕어빵도 식을 것 같고 그 사람 표정도 서운해 보여서 부엌 앞에 마주 앉았어요. 조용히 붕어빵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여기 혼자 살기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누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날 이후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찾아왔어요. 작은 캔커피를 들고 오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과자 한 봉지 놓고 가기도 하고 무슨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엔 부엌 싱크대가 막혀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말했죠. 제가 좀 볼까요? 언제 온 건지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잠깐 보더니 고무장갑도 없이 뚝딱뚝딱. 금방 물이 쑥 빠졌고 저는 얼떨떨했죠. 기술자세요? 견습이에요. 그래도 배운 게 좀 있어서. 그날 그 사람한테 좀 기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오는 게 당연해졌고 그가 없는 날은 괜히 창문만 멍하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오늘은 안 오나? 그리고 어느 날 밤 그가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오늘 일찍 퇴근 못해서요. 근데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내 마음에 콕 박혔어요.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 이젠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진 마음이 조금은 조심스러웠어요. 좋아하는 감정보다도 그저 누군가가 나를 계속 찾아와 주는 그 따뜻함이 더 익숙하고 더 고마웠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게 아주 천천히 우린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비가 조금 내렸어요. 잔잔히 조용히 빗방울이 골목의 돌담 위로 느릿하게 떨어지고 있었죠. 그 남자가 말했어요. 비 오니까 더 걷고 싶네요. 전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들 비 오면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난스럽게 말했죠. 그러니까요. 다들 안 나오니까 우리만 걷는 길 같잖아요. 우산 하나에 나란히 붙어 걸었어요. 조금 좁았지만 괜찮았어요. 가끔씩 그 남자의 팔이 제 어깨에 스치고 그의 웃음소리가 귀 옆에서 울릴 때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기요. 그가 저를 이끌어 들어간 곳은 동네 오래된 분식집이었어요. 테이블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이 집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는 자신 있게 떡볶이와 순대를 시켰고, 우린 마주 앉아 따뜻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여기 순대에 이거 찍어 먹어야 돼요. 이 소스가 예술이거든요. 그가 먼저 한 입 먹고 숟가락을 내밀며 말했어요. 먹어봐요. 내가 주는 첫 입. 순간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괜히 그릇만 만지작거리다가 작게 웃으며 받아 먹었죠. 분식집에서 나와 우린 다시 골목을 걸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누굴 보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하루가 달라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그는 말끝을 흐리며 잠시 입꼬리를 올렸죠. 난 그래요. 당신 보면 그런 기분이에요. 그 순간 비도 멈췄고 마음도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골목 끝에 다다를 무렵 그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처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웠고 더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자 골목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나 이 사람한테 마음 많이 줬구나. 늘 혼자였던 날들 속에 누군가가 들어오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시절 우리는 참 철없었어요.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가 즐겁고 설레면 됐던 때였죠. 그 사람은 늘 같은 말로 저를 불러냈어요. 밥 먹었어? 나오면 뭐 사줄게. 그 한마디에 저는 쪼르르 달려나갔고 그 사람은 늘 미소로 절 맞이했어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나누며 즐거워했어요.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 하나 시켜놓고 포크 하나로 같이 먹으며 깔깔 웃었고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해가 지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봤죠. 그 사람은 그런 날들 속에서도 소소한 장난을 참 잘 쳤어요. 갑자기 제 어깨를 툭 치고 온 뒤에 뭐 묻었어? 하며 웃고 길을 걷다 말고 너랑 평생 이렇게 걷고 싶다. 는 말도 툭 던지곤 했죠.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속에 콕 박혀 하루 종일 맴돌기도 했어요. 우리는 자전거를 빌려 강변을 달리기도 했고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무작정 걷다가 허탈하게 웃기도 했어요. 비 오는 날엔 같은 우산 속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걷다가 어느새 손을 꼭 잡게 됐고 그 손길은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처음엔 그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손이 없으면 허전해졌어요. 그 사람은 참 눈이 예뻤어요. 속눈썹이 길고 웃을 땐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죠. 그 눈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됐어요. 어느 날은 그런 날도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며 손잡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제 귀에 속삭였어요. 너 없으면 재미없어. 너랑 같이 있으면 세상이 조용해져.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시작된 하루였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걸어가자고 말했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생각이 많아 보일 땐 대개 입을 꾹 다물었는데 그날은 눈빛부터 조금 달랐어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그 사람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보육원에서 자랐어.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 처음엔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결국엔 보육원에 가게 됐지. 이런 나여도 괜찮을까? 그 말이 나왔을 땐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세상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어요. 전 그냥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날 이후 우린 진짜 연인이 되었어요. 날씨에 상관없이 걷고 배고프면 아무 식당에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편의점 커피 하나로 2시간도 웃었어요. 커다란 선물도 특별한 날도 없었지만 그 남자와의 하루하루는 왠지 나만의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그땐 몰랐어요. 사랑이라는 게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절에 우리 둘은 서툴지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생리가 예정일을 며칠 넘겼어요. 딱 정해진 날은 아니었지만 늘 비슷했거든요. 조금 불안했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고, 요즘 일도 많고, 피곤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도 묵직하고, 몸도 붓는 것 같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도. 그렇고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몇 번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에서 자꾸 혹시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약국에 들어갔죠. 사람들 시선 피해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손에 꽉 쥐고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계산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잠그고 천천히 포장을 뜯었어요. 손이 자꾸 떨렸어요. 심장은 괜히 요란하게 뛰고 머리는 새하얘지고 설마 아닐 거야, 아니어야지. 눈을 꼭 감고 조심스럽게 테스트기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몇 분 뒤 내 눈앞에 보인 두 줄 뚜렷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진짜야?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서 얼어버린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어떡하지.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무 생각도, 아무 결정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봐도 분명히 두 줄이었어요. 아, 미쳤다. 진짜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욕실 바닥이 닿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떡하지. 그 사람은 말해야 돼? 말하면 뭐라고 할까? 엄마가 알면. 아니야. 아직 모르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걸 수도 있어.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 병원 가봐야 돼. 그런데 한쪽 가슴에 분명히 뭔가 느껴졌어요. 진짜인가 봐.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겁도 났지만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걸 말해야 하나?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사실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결혼도 미래도 준비 하나 없는 우리인데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갑자기 내가 얼마나 가볍게 그리고 무방비하게 그 사람을 믿어왔는지 깨달았어요. 이건 사랑의 결과일까, 아니면 내 철없음의 대가일까? 무릎을 껴안고 울었어요. 숨죽여 울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나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작은 화장실 안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소리를 내 몸이 먼저 알아버린 것 같았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까. 정말 배가 불러오기 전까진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자꾸만 달라졌고 회사에도 더는 다닐 수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엄마 말고는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용기를 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날따라 엄마는 오랜만에 딸 본다며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시장 가방 안엔 고기랑 야채, 반찬거리가 가득했고 오늘은 너 좋아하는 깨씹찜 해줄까? 하시는 모습이 평온했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 고요함을 내가 깨야 한다는 게. 엄마, 나 할 말 있어. 엄마는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식탁 위에 가방을 내려놓으셨어요. 왜? 회사에서 뭐 잘못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곤 어떻게든 말 꺼내보려고 입술을 몇 번이고 깨물었죠.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가방을 내리던 손이 멈췄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폭발하듯 소리치셨어요. 뭐라고? 지금 너 뭐라 그랬어? 임신했다고 그 애 구들장 고친다는 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욕이 시작됐습니다. 미친년. 그게 사람 새끼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찌질이.
그런 바닥 인생한테 몸을 줘. 정신이 있어? 미쳤어. 엄마는 거친 욕을 퍼부으시며 식탁에 놓인 반찬 봉지를 내던졌습니다. 깍두기 국물이 튀었고 식탁 위로 고춧가루가 흩어졌습니다. 엄마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이마를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널 어디서 데려왔는지 알아? 고아원에서도 내가 예뻐서 부잣집에 보내려던 애야. 내가 뇌물 써가며 데려온 애야. 근데 내가 그따위 남자한테 인생을 버려? 응? 절대 인정 못해. 그 새끼 집에 찾아가서 뒤엎어버릴 거야. 그 인간 만나면 내가 죽여버린다, 진짜. 순간 엄마 눈에서 그토록 무서운 분노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강하고 똑똑하고 세상 물정에 밝은 여자였지만 그날은 진짜 무너진 것 같았어요.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마. 내가 그딴 X 자식의 애를 낳아 키운다고? 꿈 깨. 당장 병원 가. 내가 당장 수술 예약할 거야, 알겠어? 너 절대 그 애 낳을 생각하지 마. 저는 엄마 앞에서 입도 제대로 떼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밤 엄마는 제 방 문을 열지도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전등 하나 켜놓고 밤새 담배를 피우시는 엄마의 뒷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한동안 연락을 끊으셨어요.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방 한켠에서 배를 꼭 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분노는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자기 인생, 자기 계획, 자기 명예가 모두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참담함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의 저에겐 그 어떤 설명도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마저 내 곁을 떠난 것 같은 막막함 뿐이었죠.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이걸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 이 사람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도망치면. 그런데 내가 혼자 감당하기엔 이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러냈습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 있어. 그 사람은 늘 그렇듯 느긋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데? 무서운 얘기 아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사람도 긴장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가로수길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던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임신했어. 그 사람. 처음엔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진짜야? 숨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응, 확실해. 병원도 갔다 왔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그 사람은 고개를 감싸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작게, 정말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럴 줄 몰랐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니 그 말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곧 그 사람이 고개를 들더니 울컥한 얼굴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없이 바라보는 제 눈빛이 그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 같았어요.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일당벌이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야. 방 한 칸도 내 이름으로 된 거 없어. 저축도, 보험도 없어.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너 낳고 싶은 거야?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너무 미안해.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아니, 준비라는 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가슴이 털썩 내려앉는 소리, 딱 그 소리 같았어요. 준비 안 됐다는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이란 걸 나는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심은 책임지겠다는 말이 아니었죠.
눈물이 맺혔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나 도망치고 싶지 않아 정말이야. 너 혼자 절대 안 둬. 그건 약속할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길을 잃은 얼굴.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매일같이 일찍 찾아왔어요. 공사 끝나고 곧장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배를 매만지며 진짜 여기 있어?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그 진동, 그건 설렘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무게를 견디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걸. 그날 밤 그 사람은 제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 결혼 얘기까지는 너무 빠른 거 아닐까? 그 말이 하필 그 시점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배를 쓸어내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알아, 나도 무서워. 근데 우리가 도망치지만 않는다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은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작고 여려서 그 손에 내 미래를 걸어도 되는 걸까? 그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웠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동네 아주머니들도 눈치채기 시작했고 엄마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고 그 사람은 묵묵히 내 옆을 지켰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시선을 피하면서도 내 옆에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건 오히려 나였습니다. 거창한 건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아기에게 부모의 이름을 제대로 붙여주고 싶었고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덜 날카롭기를 바랐습니다. 직장은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다음 조그만 음식점에서 친구 2명, 그의 동료 1명, 이렇게 5명이서 자그마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날 그는 넥타이를 메고 나왔고 나는 배가 부른 몸으로 흰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작고 너무 소박해서 슬펐습니다. 그리고 출산 진통은 생각보다 빨랐고 병원에서 나는 소리도 제대로 못 지른 채 정신없이 2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란성 쌍둥이 1명은 딸, 1명은 아들. 처음엔 의사도 놀랐고 그 사람도 물끄러미 서 있다가 의사에게 되묻기까지 했어요. 2명이라고요? 진짜요? 우리 애 둘이에요? 나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다 탈진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내 품에 안겼을 때 세상 모든 게 정지된 듯한 느낌, 작은 호흡이 내 가슴을 치는 그 순간 나는 살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진하게 느꼈습니다. 출산 후에 우리는 좁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 작은 거실, 기저귀 냄새, 분유 냄새, 그리고 울음소리가 가득한 집. 그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보다 더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일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나중에 애들 좀 크면 우리 여행도 가고 이사도 하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상 나는 혼자였습니다. 아기 2을 동시에 돌보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1명을 안아주면 다른 1명이 울었고 젖병을 들이밀다가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하루 종일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은 채 애들과 같이 울다가 같이 잠든 날도 많았습니다. 밤에는 한쪽 팔엔 딸, 한쪽 팔엔 아들. 2 아이를 끌어안고 등으로 침대를 버텨가며 잤습니다. 그는 지쳐서 들어오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나는 지쳐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겠지만 나는 하루 종일 말도 못하는 애들이랑 싸우고 울고 버티는 게 지옥 같아.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오지만 결국 삼켰습니다.
그가 내게 할 수 있는 건 잠깐 안아주는 것, 애들 잠든 사이에 컵라면 하나 끓여주는 것, 그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친구와도 연락이 끊겼고 엄마와도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다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미안함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안함으로 내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독박육아, 그 말이 이토록 정확하고 무거운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내 품에서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고 깔깔 웃으며 눈을 맞출 때면 모든 걸 잊었습니다. 그것 하나로 나는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끔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어봐 주는 것, 가끔 한 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것, 가끔 아기들 재우고 나서 그 사람의 어깨에 기대 조용히 울 수 있는 것. 하지만 그건 너무도 큰 바람이었나 봅니다.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내 삶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자꾸만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결혼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무실을 연 건 결혼한 지 2해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랑 동업자 형이랑 둘이 뜻이 맞아 작은 구들장 수리 사무실을 차렸죠. 기술자는 2명, 견습생 1명, 셋이서 하루 종일 현장을 돌고 밤엔 새벽까지 공사 도면 그리며 열정을 쏟았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성실했어요. 툴박스를 지고 어깨에 멍이 들도록 일하고도 아이들 재워놓고 밤늦게 들어와선 또 보고서를 쓰고, 그런 모습이 솔직히 전 고마웠습니다. 비록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값 빠듯하게나마 꾸려갈 수 있었어요. 동업자 형도 괜찮은 분이셨어요. 일도 잘하고 사람 됨됨이도 괜찮았죠. 그 형이 없었으면 아마 처음부터 망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좋던 시절도 잠깐이었습니다. 시장이 급변했어요. 예전엔 구들장 깔고 보일러 돌리던 집들이 하나둘 신소재 패널 난방으로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구들장 안 해요. 기사님, 요즘은 다 전기 패널이나 온수 매트로 깔죠. 공사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드니까 죄송해요. 그런 말들을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버텼습니다. 기존 고객 유지 보수도 있고 지방엔 아직 구들장 쓰는 집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벌이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견습생은 월급을 못 줘서 나갔고 기름값도 아껴야 한다며 차 대신 리어카를 끌고 공구를 나르기 시작했죠. 사무실도 이젠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밀리고 전화기는 한동안 울리지 않았죠.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들이 아빠 품에 안겨 자던 시간도 이젠 늦은 밤까지 전화 붙잡고 일감 알아보느라 사라졌죠. 심지어 그 동업자 형도 이젠 구들장으론 안 되겠다며 배달 알바를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현장에서 넘어졌다고 연락이 왔는데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병원비가 걱정이라며 붕대를 감고도 며칠 만에 다시 공사장에 나가는 걸 보며 전 마음 한구석이 찢어졌습니다. 정말 이런 생활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 아이들이 자라면 교육은 어떻게 시키지? 이젠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걸 절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군청에서 노인복지센터 공사 들어간대. 거기 납품 따내면 조금 숨통이 트일지도 몰라. 그 말 진짜 1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희망을 말하던 남편의 눈빛은 이젠 애절했어요. 꿈이 아니라 살아야겠다는 절박함이었죠.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겨울, 전 그저 바라기만 했습니다. 이 남자가 부디 쓰러지지 않기를, 우리 가족이 이 위기만은 잘 넘기기를. 처음엔 괜찮았어요. 구들장 수리라는 일이 생소하긴 했지만 남편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었고
몸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했죠. 처음 함께 시작한 동업자 형님도 성실했고, 견습으로 붙은 청년도 성격이 야무졌어요. 일이 많진 않아도 꾸준했고, 명절 전이나 겨울을 앞두고는 예약도 밀릴 정도였죠. 그렇게 몇 년을 우리도 작은 사무실 하나 내고, 기계도 새 걸로 바꾸고, 슬슬 안정을 찾는 듯 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진 않았어요. 새로 나온 전기 온돌이니, 친환경 난방이니, 우리 같은 전통식 구들장은 점점 외면받았고, 아예 짓는 집들도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일이 뚝 끊기더군요. 처음엔 버텨보자고 했죠. 지방에 가보면 아직 구들 쓰는 어르신들 많다고 그런 분들 찾아서 직접 광고도 해보자고. 근데 모든 건 돈이 필요하더군요. 차 기름값도 없고 공구 하나 사는 것도 눈치 봐야 하니 하루 이틀 미루다가 결국 동업자는 먼저 손을 털고 나갔어요. 남편은 혼자나마 끝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대견하긴 했지만 사실 걱정이 앞섰어요. 애 둘 키우며 벌이 없는 집안에서 혼자나마 구들장 수리하겠다는 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었죠. 결국 몇 달 후 남편도 사무실을 정리했어요. 공구는 헐값에 넘기고 차는 팔아 생활비로 돌리고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공사판을 전전하기 시작한 게 잡부로라도 부르면 바로 나간다고 하고 새벽같이 나갔다가 저녁에 녹초가 되어 돌아오고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못 갔어요. 허리를 삐끗한 날이 있었고 그 후로 점점 다리가 아프다, 발목이 뻐근하다 하더니 결국 어느 날은 계단에서 굴렀어요. 허리 디스크에 발목 인대 손상.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당분간이 거의 1년이 되었어요. 일을 못하니 당연히 돈도 못 벌죠. 저는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몇 푼 되진 않아도 우유랑 쌀은 살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점점 말수가 줄고 늦잠을 자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맥주 한 캔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소주 한 병, 그 다음엔 아예 대낮부터 술에 절어 있는 날도 있었어요.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무너졌어요. 처음엔 애들 밥이라도 챙겨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턴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안 하더군요. 나는 애들 씻기고 빨래하고 일하고 정신없이 사는데 그 사람은 그냥 거기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일을 못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남자니까 더 그렇겠지.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화로 바뀌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거실엔 컵라면, 그릇, 쓰레기, 술 냄새. 애들은 울고 있고 왜 이렇게 사냐고, 나 혼자 다 해야 하냐고. 화내면 그 사람도 지지 않더군요. 내가 일부러 안 해. 내가 이러고 싶은 줄 알아.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온다고 다냐? 나는 아무것도 못해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언성이 높아졌고 그 언성은 곧 욕설이 되었고 욕설은 결국 손찌검으로 이어졌어요. 닥쳐, 이년아. 그 말과 함께 날아온 손바닥. 순간 뺨이 얼얼했어요.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그 사람도 자기가 무너져가는 걸 견디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 무너짐이 내게, 내 아이들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걸 보며 나는 점점 마음이 죽어갔어요. 밤마다 조용히 울었어요. 애들 자는 옆에서 베개를 뒤집어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한테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내가 끝까지 반대해도 결혼할래.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해라. 했던 엄마 말이 떠올라 차마 손이 가지 않았어요. 집안은 지옥이 되어가고 나는 매일 무너져 갔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내 옆에 있어요. 술 냄새 나는 사람,
텅 빈 눈으로 앉아 있는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 이제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나아졌어요. 아주 조금. 남편이 다시 공사장에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허리도 덜 아프다면서 이제 좀 움직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고 했죠. 인력사무소에 등록하고 매일 아침 새벽같이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일거리가 매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이라 날도 춥고 비라도 오면 아예 공치는 날이 많았어요. 심지어 나가놓고도 사람이 많아서 못 나갔다며 그냥 돌아오는 날도 있었죠. 어느 날은 일하러 갔는데 허리를 삐끗했다며 며칠을 누워 있더라고요. 괜찮아? 병원은? 물어보면 괜찮다니까. 좀 쉬면 나아. 병원도 안 가고 파스 붙이고 누워 있다가 결국 술을 마셨어요. 아침에 술 냄새 풍기며 일하러 간다더니 점심 무렵엔 집에 돌아와 있었죠. 오늘도 못 나갔어. 날이 왜 이렇게 추워? 이 말만 반복했어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매일 노가다 뛰는 것도 버겁겠다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늘 누워 있는 거예요. 낮에는 잠만 자고 밤이면 TV 보며 맥주 마시고 그 맥주가 나중엔 소주로 바뀌더니 그게 또 대낮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 사람 눈빛이 점점 탁해졌어요. 일 없냐 물으면 너나 해? 라며 짜증을 내고 아이 학원비 어떻게 하지? 물으면 너 나가서 벌어와. 왜 나한테 다 떠넘겨? 하며 소리를 질렀죠. 그때부터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대로 새벽에 맡은 아픔 아르바이트 나가고 점심엔 도시락 포장 알바하고 밤엔 청소일까지 했어요. 매일매일이 땀과 눈물의 연속이었죠. 근데 그 사람은 집에 누워 술에 절어 있었어요.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버는 구조인데 그 현실이 무섭지도 않은 사람처럼 그저 눕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밤 9시쯤이었는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골목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 사람이었죠. 어디서 일하고 돌아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누군가랑 함께 있었죠. 한 여자였어요. 키가 작고 앞치마를 두른 채 그 사람한테 뭔가를 건네고 있었어요. 계란이랑 김치가 담긴 비닐봉지였죠.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여자는 웃었고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말을 걸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나는 어둠 속에서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그 여자는 그 근처에 있는 밥집 아주머니였어요. 공사장 아저씨들이 자주 가는 곳. 점심 저녁마다 가면 밥 잘 준다며 그 사람도 자주 가던 곳이었죠. 그날 밤 집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밥집 자주 간다고 했었지? 그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응, 왜?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그 질문에 처음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이내 얼굴이 굳더니 소리치더군요. 네가 미쳤냐? 내가 그딴 여자랑 뭘 한다고 그래? 그딴 여자? 나는 그 말에 되려 확신이 들었어요. 마치 자기 안에 들킨 걸 발끈한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후 내가 낮에 집에 잠깐 들렀다가 장롱 속 셔츠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노란 쪽지였어요.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술은 조금만 마시고 허리 조심하세요. 내일 반찬은 내가 가져갈게요. 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마지막 줄에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나는 더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고 믿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 여자를 다시 본 건 공사장 근처 밥집에서였어요. 애들 데리러 갔다가 우연히 공사장 앞을 지나쳤는데 그 사람이 그 여자를 따라 밥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죠. 느낌이 참 이상했어요. 다정한 척은 안 했는데 자연스러웠어요. 익숙한 사람끼리의
거리감 그날 밤 그 사람 셔츠 주머니에서 밥집 명함이 나오더군요. 정순이네 집밥 주소는 공사장 바로 옆이었죠.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고 눈앞이 까매졌지만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애들 생각해서 참자는 말만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는 있는 법이죠. 그날은 애들 둘 다 감기 걸려서 열이 펄펄 났고 약도 겨우 먹이고 물수건으로 닦아가며 간신히 잠들게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그 사람은 전화도 없이 들어오질 않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죠. 어디 있었냐고 물었더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친구랑 한잔했어, 왜 뭐? 이성의 끈이 그때 끊겼어요. 밥집 여자 맞지? 공사장 옆에 있는 그 밥집 맨날 점심 거기서 먹더라. 아침도 그 여자랑 먹고 점심도 그 여자랑 먹고 퇴근하고도 같이 술 마시고 그 사람 말없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침묵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죠. 그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눈이 번쩍 돌았고 거실 바닥에 머리를 찧었죠. 아이들이 깼고 울었고 나는 피를 닦으며 아이들을 달래야 했어요. 이젠 끝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가지는 않았어요. 애들 생각 때문이었죠. 대신 집을 나왔습니다. 두 손엔 아무것도 없었고 지갑엔 몇만 원뿐이었고 몸은 멍투성이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이젠 끝내야 한다고, 이 사람에게서 내 인생을 떼어내야 한다고. 며칠 후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무시하듯 웃었죠. 그래, 너 맘대로 해봐.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그 말에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집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전셋집 계약도 남편 명의였고 소득도 꾸준히는 아니어도 나보다 있었고 무엇보다 나는 집을 나온 여자니까요. 그게 법 앞에서는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둘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를 남의 손에 맡기는 심정, 그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짐을 싸서 나왔어요. 아이들 방에서 자고 있는 쌍둥이 얼굴을 한참 보고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 밤 공기를 느끼다가 그대로 현관문을 닫았어요.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 집에서 나도 좀 벗어나 보자. 그 생각뿐이었죠.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그 사람은 그 여자와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었고 찾아본 것도 아니었어요. 우연히 애들 보려고 근처를 지나다가 아파트 앞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장을 보고 들어가는 그 사람을 봤어요. 한 손엔 장바구니, 한 손엔 아이 장난감이 들려 있었죠. 옆에는 내 아들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입술을 깨물어도 고통조차 안 느껴졌어요. 내 자리가 저기구나, 내 자리를 그 여자가 대신하고 있구나. 그 현실 앞에서 나는 한없이 무력했고 비참했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이혼이 끝이 아니었어요. 고통의 시작이었죠. 내가 잃은 건 남편 하나가 아니라 가정이었고 아이였고 존재였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살아야 했어요. 무너진 내 삶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야 했죠.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 때까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제가 막상 나와보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친구 집. 부끄러웠어요. 사정 설명하고 민폐 끼치기도 싫었고 엄마한테 절대 싫었어요. 그렇게 결혼 말렸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엄마 말이 맞았어 할 용기도 없었고 수중에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 끌고 동네 여관방에 들어갔어요. 벽지는 곰팡이 자국이 가득하고 침대는 눅눅하고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도 잘 안 나오는 그런 방. 근데 그게 어디예요? 그래도 눈 붙일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여관비는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인터넷으로 숙식 제공 검색했어요. 설거지, 서빙, 식당 보조. 몸만 움직이면 하루 3끼 먹여주고 자는 데는 제공해 준다더군요. 그렇게 들어간 곳이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허름한 기사식당이었어요. 아침 6시 출근. 쌀 씻고 김치 썰고 상 차리고 점심시간엔 쟁반 들고 뛰어다니고 오후엔 뒷정리. 새벽 2시가 다 되어 방에 들어가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쓰는 좁은 방, 각자 칸막이 하나에 이불 한 채, 누가 코를 골면 다 같이 밤을 새야 했고, 누가 냄새 나는 옷을 걸어두면 방 안전체가 숨이 막혔어요. 그래도 잘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밥을 굶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땐 다행이었죠.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 마음 편할 날은 없었어요. 식당 사장은 처음엔 친절했어요. 아이고, 아줌마 일 잘하네. 고생 많지. 저녁에 소주 한잔 할까? 그 말이 하루, 이틀 지나 손등을 건드리는 손길로 바뀌고 엉덩이를 툭 치는 장난으로 바뀌었죠. 한 번은 밤늦게 식당 문 닫고 정리하는데 등 뒤에서 확 안더라고요.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왜 그래,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그날 이후 나는 식당 구석 자투리 공간에서 문에 의자 하나 걸쳐 두고 잤어요. 잠도 잘 수 없었죠. 다른 손님들 중에도 괜히 말 붙이는 사람이 있었고, 누구는 번호를 적은 쪽지를 주고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테이블 닦고 있는데 에이, 예쁜 애 남편은 있어? 없지. 없으면 나랑 밥이나 먹자.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쟁반을 떨어뜨렸어요. 그게 뭐라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수 있구나 싶었죠. 나는 지금 살아있긴 한가? 사는 게 사는 건가? 몸은 하루하루 움직이는데 마음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잠깐이라도 누우면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고 조금이라도 입가에 미소가 걸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과 나눴던 따뜻했던 기억들, 사소했던 다툼조차 지금은 그리웠어요. 그때 내가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한테 매달렸다면, 아이들 손잡고 다시 집에 갔다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은 어디서든 살아야 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생각하지 않고 버티는 것뿐이었어요. 내가 식당에 들어간 지 어느덧 2년이 넘었어요. 여전히 하루 13시간 기름때 묻은 앞치마 입고 손끝 갈라진 채로 쟁반 들고 뛰어다녔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매일 일한 덕분에 조금씩 돈이 모였어요. 기름에 절은 손으로 통장을 열어보면 거기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죠. 하루하루 참아낸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식당 뒷주방에서 찌든 김치 국물 닦아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 데리고 다시 살아보자. 이젠 방 하나짜리 여관이 아니라 창문 있는 집에서 살아보자. 그날 이후 나는 더 아꼈어요. 밥값 아끼고 물도 아껴 쓰고 새벽에 시장 가서 반값 채소 샀어요. 그렇게 1년을 더 버티고 드디어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전셋집 계약서를 들고 부동산 앞을 나오는 순간 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이제 진짜 내 힘으로 시작이구나. 방 2칸, 아이들 데려오기 딱 좋은 구조, 창문으로 햇살도 잘 들고 주방 쪽에 조그맣게 테이블 놓을 공간도 있고, 그동안 식당에서 닫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얻은 집이에요. 매일 밤남들 자고 있을 시간에도 기름때 낀 손으로 국자 돌리면서 애들한테 방 있는 집 하나 만들어주자.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그 행복도 잠깐이었어요. 전셋집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혼자 사시던 엄마였어요. 아버지는 내가 결혼하고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고, 오빠는 그보다 훨씬 전에 분가해서 연락도 거의 없었죠. 엄마는 늘 강한 분이셨어요. 약한 모습 한번 안 보이시던 분이 갑자기 병원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달려갔더니 위암 말기 병원 침대에 누운 엄마는 전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엄마, 나야 이제 내가 다 할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는 말없이 웃기만 하셨어요. 그날부터 일은 줄였어요. 새벽 식당 일은 계속했지만 낮엔 엄마 병원 옆을 지켰어요. 잔소줄 낀 얼굴로 엄마는 자주 나를 쳐다보셨어요. 말수는 적어졌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어떤 날은 내 손등을 쓰다듬으셨어요. 내 딸 고생 많다.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울까봐 그러신 건지 엄마는 그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밤늦게 병실에서 엄마가 손을 꼭 잡고 그러셨어요. 오빠도 내 자식이지만 넌 내 전부였어. 그 말에 나는 울음을 삼킬 수 없었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가진 거 다 너 가져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엄마가 그 말을 남기고 며칠 뒤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나는 그 침대 옆에서 오래오래 울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엄마 손은 따뜻했어요. 그 손을 붙잡고 몇 번이나 불렀어요. 엄마,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살아야 되잖아.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어요. 오빠도 왔지만 많이 멀어져 있었죠.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가 나왔는데 그 안에 엄마가 써놓은 편지가 있었어요. 내 딸에게 라고 적힌 편지. 떨리는 손으로 열었죠. 내 딸, 내가 나의 삶에서 가장 큰 자랑이었다. 내가 가진 것 중 내 몫 아닌 것은 없다. 이건 유언이자 내 마지막 마음이다. 그 편지 한 장이 세상에 어떤 유산보다도 소중했어요. 엄마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 몇 년 묵은 적금, 시골 땅, 한 조각. 법적으로도 엄마는 오빠가 배다른 자식이라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었어요.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게 내 앞으로 정리되었을 때 나는 그냥 앉아서 울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나를 끝까지 딸로 인정해준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가난했지만 그 사랑 하나로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이제 이 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올 준비를 해야겠죠. 엄마가 남긴 따뜻한 손길을 이 집에 담아둘게요. 아이들도 알게 되겠죠. 외할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렇게 내가 다시 엄마로 시작해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은 남편과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가진 게 없었고 하루하루 식당에서 일하며 숙식만 해결하는 신세였기에 아이들을 데려올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가장 괴롭게 했던 건요, 아이들이 절 너무나 반가워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초등학교에 몰래 찾아갔을 때 그 작은 운동장 한편에서 먼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다! 딸아이가 제게 달려오며 안깁니다. 아들아이는 조금 멀찍이 서 있다가도 조용히 제 가방을 들어줍니다. 엄마 또 왔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곤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 엄마랑 살아? 엄마 집 생겼어?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조금만 더, 조금만 기다려줘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아이들은 그저 웃으며 알겠어. 엄마 근데 우리 매일 꿈꿔. 엄마랑 같이 사는 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제게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있었는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루하루 아끼고 모은 돈으로 방 2개짜리 작은 빌라 전세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날 밤, 저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아이들 데려가고 싶어. 그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이들한테 물어봐. 걔들이 원하면 그래 데려가. 아이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집도 생겼고 같이 살 수 있다고요. 너희만 원하면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다고. 아이들은 정말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는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진짜지? 우리 엄마랑 사는 거지? 우리 둘 다 엄마 오기만 기다렸어. 아들아이는 조용히 서 있었지만 작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데리러 올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괜찮아. 엄마가 절대 다시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이젠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야. 그날 이후로 저희는 비로소 함께 살게 됐습니다. 늘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버텨왔던 시간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은 매일 아침 제게 인사하고 등교했고, 저는 하루하루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저를 껴안으며 엄마 냄새 너무 좋아. 라고 말해줄 때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 하나만으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후 제 일상은 한결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도시락을 싸고 학교 갈 준비를 도와주고 늦은 밤까지도 빨래를 널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는 게 하루의 전부가 되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 아빠, 그러니까 제 전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잘 지냈어? 애들 보고 싶어서 왔어. 처음엔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니 결국 문을 열게 되더군요. 아이들은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나갔고 한참을 안기고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들을 핑계 삼아 자꾸 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기회를 엿보는 사람처럼요. 그리고는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아이들 위해서라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결심했을 즈음 우연히 들은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식당 여자와도 결국 바람과 폭력으로 갈라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이 왔다는 얘기, 이웃의 고함 소리,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그 사람이 저와 했던 짓을 똑같이 그 여자에게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놀랍진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다만 제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왜 또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느냐고요.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늘 그랬습니다. 아빠랑 살면 안 돼? 우리 가족 다 같이 살면 안 돼? 제가 아이들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이들 역시 아빠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제가 다 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마음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혼인신고도 다시 하자고 했지만 그 제안이 어떤 속셈에서 나온 것인지 저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산을 받았다는 사실도 그는 아이들을 통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접근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해. 아이들한테 아빠가 필요한 거니까 당신은 그 역할만 해줘.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같은 지붕 아래서 가족 흉내를 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좋은 아빠였습니다. 놀아주고 등교시켜주고
가끔은 요리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선택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조용한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했을까? 아니면 또다시 같은 상처를 안기게 될까?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이들이 웃고 있기에 저는 그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 조금 더 견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우리 가족을 지켜낼 거야.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폭력도. 결국 그 사람 안에 있던 본성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았지요. 다시 한 집에 살면서 처음엔 나름대로 아이들 앞에선 노력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회식이라고 나갔던 그 사람은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습니다. 대뜸 저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왜 밥이 차가워? 왜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 왜 당신 눈빛이 싸늘하냐고?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려.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문을 열어 아이들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은 자고 있지만 조금만 더 크면 다 알 거야.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에게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눈물도, 애원도, 겁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 이번엔 절대로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처음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 누구를 쫓아내? 여기까지 끌어올린 게 누구냐고? 하지만 제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그도 결국 말없이 짐을 쌓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셋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묵묵한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책임감 있는 아이로 컸습니다. 딸은 저를 많이 닮았는지 속은 여려도 겉으로는 밝고 명랑한 척 잘하더군요. 아이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자라 각자의 삶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제법 든든한 청년이 되어 착한 여자, 아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딸 역시 예쁘고 성실한 사위와 함께 자주 웃는 얼굴로 제 앞에 섭니다. 지금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방에 제 짐을 놓고 며느리가 끓여주는 국에 밥 한술 뜨며 하루를 시작하죠. 며느리는 참 마음이 따뜻한 아이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어머니 이 반찬 괜찮으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안부를 묻고 저를 진짜 엄마처럼 대해줍니다. 딸과 사위는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와서 집안이 북적입니다. 그 아이, 손주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장난감을 보여줍니다. 그 작은 손에 닿을 때마다 제 심장은 뭉클해집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결국은 이 웃음 하나를 보기 위해서였구나.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무너질 것 같았고 수없이 후회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저 자신이 대견합니다. 더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더는 억지로 참지 않아도 그저 이 작은 식탁 앞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 지금이 저에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결국은 괜찮았다고. 그러니 자신을 믿고 끝까지 견디면 좋은 날이 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